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직원 채용 광고입니다. N블록셀이라고 하는 IT 회사인데요. 진보진영 팟캐스트에 후원도 팍팍하는 회사입니다. 전기 전자를 전공한 악사기 소지자 1명, 일반직 2명, 총 3명을 모집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똘끼 충만한 좌빨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 이건 정봉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웰컴입니다. 전화 070-4177-6316 070-4177-6316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상곤표 무상급식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9년 경기교육감 재보선 때 당선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무상급식을 대중화한 교육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발표한 뒤로는 아예 대놓고 이 무상급식의 중대성을 설파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혁신 더하기 연구소를 창립하고 새로운 정치사회 혁신운동을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모시고 무상급식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또 혁신 더하기 연구소의 역할 등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팟짱에 첫 번째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굉장히 저희가 계속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잘 안 맞기도 했고 또 의제 조율이 잘 안 되기도 해가지고 뒤로 밀어서 새봄에 이렇게 신학기에 감사합니다. 예,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모습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벌써 2009년 4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한국에서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열 수 있을까? 교육이 얼마나 보수적인데 아마 어려울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바위를 계란으로 쳐서 예, 깨트려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하셨는데요. 경기교육감 시절 이렇게 쭉 회상을 해보시면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일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이제 교육감 시대가 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셨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교육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사실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다른 것도 바뀌어야 하지만 교육은 특히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색을 배제한 상태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광범하게 퍼져 있고 학부모님들 한 분 한 분하고 말씀 나눠보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동안의 시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 전체 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올바른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명이었는데 네. 지명도가 제로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보시고 저를 선택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반을 가지고서 이제 제가 교육을 바꾸고자 이제 노력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진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제 아마도 초기에는 언론에서 진보 보수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각을 세우듯이 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보라고 상당히 각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언론사 기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교육에는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는 지금 진보 보수 이데올로기적인 구분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과거 교육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교육 이것을 정보화 시대 또는 신지식인 사회에 적정한 교육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네. 그리고 이제 한국만의 우물 속의 교육을 세계적인 교육으로 변화시켜 내느냐. 이것이 핵심 사안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에 이루어져 왔던 교육 관행이라든가 네. 교육 정책을 새롭게 만든다는 면에서 진보라고 한다면 그 점은 수용할 수 있지만은 이데올로기적인 진보와 보수로 이것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들은 이제 드리곤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을 네. 시켜왔는데 그것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고 그것을 바로 충족시켜 드리는 사람들을 원했던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금 교육이 너무 팍팍하거든요. 네. 아이들도 힘들지만 그 아이들을 그런 그 경쟁에 내몰아야 되는 학부모들도 네. 엄마들도 지금 거의 돌지경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물론 그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원은 다 가야 되고요. 네. 학원 안 가면 학교 안에서도 차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막 지역별로 뭐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을 놓고 보자면 강남, 목동 이런 데하고 그 밖의 지역 또 수도권하고 또 비수도권 또 수도권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이게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좀 해소하거나 바로잡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요새 보면 완전히 초등학생 때부터 루저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최근에 들은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어떤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새끼 학원을 또 다닌다는 거예요. 그 학원을 못 들어가는 아이는 그 자체로 그냥 루저가 돼버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서열화가 공부 때문에 서열화가 쫙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도저히 그 넘사벽이 되는 거죠. 공부에 넘사벽이 되니까 그냥 애들이 수포자, 수학도 포기하고 영포자, 영어도 포기하고 국포자, 국어도 포기하고 막 이래서 공부랑 아예 담싸. 아유, 난 공부 안 돼. 막 이렇게 해서 그 미래 비전을 아이들이 갖지 못하게 되는 그 굉장히 끔찍한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으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상황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2009년부터 경기교육에서 이제 혁신교육을 제시하면서 혁신학교 모형 만들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학부모님들이 개인이 아니라 함께 또 더불어 우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들을 나누면서 조금씩 이제 치유되는 부분 또는 마음들이 이제 바뀌는 부분들도 이제 지켜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교육이 한 지역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국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계속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어느 정부나 어느 정권이나 네. 교육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정권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 또는 후세대를 키운다는 면에서 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네.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을 늘 이렇게 보면 늘 또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예, 제도도 그렇죠. 바뀌고 또 예. 시험 출제도 바뀌고 또 오류도 왜 이렇게 많은지. 예. 그래서 부모들이 좀 갈피를 이렇게 일관된 교육 정책이 쭉 가야 그냥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교육 정책이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되나 이게 엄마들이 신문을 적극적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막 그런 상황인데 혁신교육과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제가 주변에 엄마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혁신교육 좋은데 초등학교 때는 괜찮겠지. 중학교는 없지 않니? 고등학교 혁신학교 있나? 대학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등을 위한 혁신교육에서 그냥 멈춰 있는 그러니까 물론 몇 개의 학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성공하거나 뭐 이러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엄마가 학교에 상담을 갔대요. 그런데 이제 그 혁신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주임 교사였는데 그 선생님이 딱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 요새 엄마들 뭐 혁자만 들어가면 굉장히 뭐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다 예산 따먹기야.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일선 교사들의 인식과 혁신 교육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될까요? 서울의 경우는 이제 뭐 혁신학교를 추진하다가 네. 박노영 교육감이 이제 안타깝게 낙마하면서 네. 약간 출렁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셈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경우는 이제 금년에 혁신학교가 90개 정도가 이제 네. 운영되고 그것도 이제 이전에 휘청했던 네. 이런 시기를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해왔던 이제 경기도는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성장해서 네. 356개가 이제 금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전체 경기도 학교들 중에 한 16% 정도 네. 됩니다. 아. 그래서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이제 중학교도 상당히 안정되게 이제 추진되고 있고 네. 고등학교는 대신 이제 상당한 이제 속도 조절이 있어서 네. 고등학교는 이제 조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초기에 네. 학부모님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등학교에는 유효한데 네. 중학교부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도 네. 하시고 조금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아 중학교까지도 괜찮네. 근데 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네.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추진해 보니까 중학교까지는 이제 다들 동의하시는 그런 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혁신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전과 후에 네. 아이들의 학교 생활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진학 관계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진 예들이 이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혁신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혁신교육 또는 경기교육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교육이 네. 기존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육을 대체할 그런 새로운 교육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혁신학교가 아직은 20%도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는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학교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경기도 학교는 혁신학교 또 혁신학교 클러스터 그리고 지금은 혁신공감학교 이런 형식으로 일반 학교의 혁신교육을 전파하고 확산하고 같이 하는 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전체적인 이제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혁신학교 보내는 엄마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안 시키는 학교여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그 불안의 강도는 점점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불안감이 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특히 교육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불안하니까 그런데요. 학원 하나 더 보내고 불안하니까 밤새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대학 입시가 이제 그 정기적인 우리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입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실제로 뭐 면접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이제 특히 학생부 중심으로 이제 많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혁신학교에서 하는 혁신 교육, 특히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혁신 교육에서는 다양한 그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의 이제 체험 활동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와 또 그에 기반한 토론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학생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참고가 되는 그런 과정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김상곤 교육감 하면 한국 사회에서 혁신 교육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그 학부모들이 특히 이제 그 경기도로 이주한 경우도 있어요. 혁신 교육 때문에 그 특히 이제 남한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토종 딱집 2층 막 전세난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혁신학교 주변에 전세값이 막 뛴다든가 뭐 이런 일들.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까지도 혁신 교육이 혁신학교가 기여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많은 학부모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혁신교육의 아이콘으로 계속 남아 계셔서 이렇게 잘 성장하셔서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대통령도 되시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셨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어떤 고민을 좀 하셨나요? 예, 이제 교육감 2009년부터 이제 5년 정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바꾸는 게 우리 사회를 바꾸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꾸면서 이제 우리 나라 전체를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을 바꾸기 위한 이제 기반들은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 교육을 제대로 바꾸려면은 실은 일반 행정도 교육과 함께 협력해야 된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교육감 하는 동안에 경기도지사를 김문수 지사가 하셨습니다. 근데 김문수 지사가 교육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달리해서 실은 도움을 전혀 안 주고 오히려 이제 상당한 정도 이제 방해를 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 혁신교육이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내리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한층 더 가속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행정이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이제 상당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교육감은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이제 그 도지사를 함으로써 교육도 행정도 함께 모든 게 포괄되어서 경기도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기고자 했습니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뜻대로는 안 됐습니다. 그 경기도지사가 되셨다면 정말 경기혁신교육이 말 그대로 정말 그 활활 타오르는 화라산처럼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멀어지게 돼서 경기도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김문수 지사가 경기교육에 좀 많이 경기혁신교육에 협조를 했다면 김상곤 교육감께서 어쩌면 지금 계속 교육감을 하고 계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일반 행정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군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물론 이제 예산도 그렇고 이제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기구랄까 그리고 이제 인프라랄까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교육과 협력을 한다면은 훨씬 더 승수 효과를 낼 수 있죠.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그러니까 경기 교육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협조했어야 옳은데 김문수 지사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했다면 그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이 진보 교육감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과거에 진보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니까 이분이 크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김상곤 키워주면 안 돼. 막아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게까지야 생각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뭐 저도 의문입니다.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거기에 심증을 두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그 뒤로 막 국회의원 출마도 고민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두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게 이를테면 김상곤 교육감 또 혁신교육의 아이콘으로 저분이 좀 잘 정치적으로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될 텐데 그 왜 스펙 관리를 살짝 이상하게 하신다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땐 또 어떤 고민 때문에 그렇게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하셨어요? 예, 뭐 이제 작년 730 보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자 했는데 마침 이제 경기도 수원이 이제 경기도의 수부도시 아니겠습니까? 수원의 지역구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고 그쪽 지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함께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하고 또 요청을 하셔서 숙고 끝에 이제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이제 탈락됐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조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그 동안에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만나뵀던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도민들, 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가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준 셈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제가 20대 때부터 사실 제가 김상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지내왔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교육감님이라고 부르고 그렇지만 그 제가 기억하는 그 김상곤 교수님이시죠. 한신대학교 교수님 하시고 또 민교협 의장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진보 운동에 함께 활동하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제가 돌이켜서 반추를 해보면 저는 대학 교수님인데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늘 어떤 토론에 사회자를 하시기도 하고 또 토론에 발제도 하시고 또 토론자로도 나서지만 늘 보면 어떤 토론의 맨 뒷좌석에서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맨 뒷좌석에서 A4 용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계속 메모하시면서 계속 공부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왜 그런 건지 논쟁하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얀 운동화 항상 이렇게 기지바지 혹은 면바지에 하얀 운동화 신으시고 맨 뒤에 앉으셔서 공부하시면서 질문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나도 김상곤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학생으로 돌아가서 질문하고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 25, 26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기억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김상곤 하면 교육 그리고 교육, 혁신교육, 혁신교육의 아이콘 또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막 정치 쪽으로 옮겨가니까 저분이 왜 이렇게 스텝이 왜 꼬이나? 이렇게 그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지난 2월 말에 문재인 대표가 4월 그 4.29 재보선 경기 성남, 경기도니까 경기 성남에 좀 나서달라라는 부탁을 했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이제 문재인 대표님하고는 그동안에 이제 가끔씩 만났습니다. 대표 되시기 전에도 이제 가끔씩 만나 뵙고,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이제 정치 개혁이라든지 또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 사회의 나아갈 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대표가 되셔서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리에서 이제 저도 만나셨고 만나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우리 정치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가. 네. 또는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풀어내면 좋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네. 그때 마침 이제 4.19 보선과 관련해서 이제 당 공천이 마무리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그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네. 실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문재인 대표가 되셔서 네. 바로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어서 2017년 수권정당으로서 역할을 잘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리고 네. 앞으로도 이제 혹시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함께 뵙고 말씀 나누겠다 하는 말씀도 이제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남 중원 보선은 안 나가겠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날은 뭐 이제 조금 이야기하시고 다른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보선에 나가는 게 저에게 적합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정치와 사회, 경제, 네. 또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그것을 찾아 나가는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도약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예. 마련 하겠다 이렇게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하신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뭔가 이제 굉장히 고위직에 계시다가 네. 이 고위직에서 안 된 다음에는 막 그 모든 선거 때마다 다 다니시는 분들 계실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저러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선 정말 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최근에 혁신 더하기 연구소라는 예. 것을 창립을 하시는 거죠, 이제. 아직 창립은 안 하신 거죠? 뭐 작년 이제 8월부터 네. 시작을 하고 네. 또 그동안에 이제 내부 회원 포럼도 2주에 한 번씩 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이제 창립을 다음 주에 이제 선언하는 네. 그런 이제 심포지엄을 이제 갖게 돼 있는 거죠. 네. 예. 혁신 더하기 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게 네. 우리 헌법입니다. 헌법이요. 네. 경제학을 하셨는데 헌법을 예.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이제 네. 우리 국가적인 지향성 그리고 국가가 또 담지해야 될 가치, 우리 국민들의 이제 삶의 기본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또 안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2008년 그 촛불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가 헌법 1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민석 작곡가의 작품이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예. 그런데 이 1조는 그때 이제 많이 불려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만 이제 그 다음은 잘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들을 같이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 사회, 위험 사회, 불안 사회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헌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헌법을
정확하게 알고 또 같이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헌법을 공부하고 이제 같이 또 연구자들과 함께 네. 같이 토론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도 네.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가치 이것을 보다 더 이제 확산시키고 또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네. 그 동안에 이제 제가 전공은 이제 경영학, 네. 경제학 뭐 네. 이렇게 이제 해왔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일을 한 곳은 교육이고 네. 이제 교육감까지 했기 때문에 이 경영 경제와 교육 이것을 두 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또 정치 사회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 네.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제 이 연구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국 사회가 위험하고 위기가 팽배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이 많은 사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을 바꾸면 될까요? 이런 사회를 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개헌 논의도 불붙고 있어서요. 네. 지금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만 제대로 살려도 네. 상당한 정도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되지요. 네. 마련되는데 이게 이제 87년 헌법으로서 이제 지금 벌써 27년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도 일어나고 그것도 이제 타당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 게 필요한가 네. 이것을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네. 지금 시점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혁신 더하기 연구소에서는 핵심적으로는 헌법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밖에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는 건가요? 혁신돼야 될 혁신 대상은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실은 이제 단기간에 네. 고속 성장을 하면서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가 총 GDP라든가 이런 것들은 급속하게 네. 늘어났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여러 가지 모순과 네. 어려움들이 쌓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이제 삶은 별로 나아진 게 없고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박탈감은 늘어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더욱더 이제 가중됐다고 봐야 되죠. 네. 이런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이제 총체적인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 좌표로 헌법을 두고 네. 그러면서 각 분야별로 이제 그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걸 같이 토론하고 또 공유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연구소에서 할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출마할 때 그 경제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또 재벌 대기업에 대한 편향적인 경제 구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꾸겠다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2년간의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 기조를 보면 경제 민주화는 전혀 아닌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가계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제는 점점 악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좀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탈출구는 잘 모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정치도 불안해지고 또 사회는 더 극심하게 안 좋아지고 뭐 양극화 심화되고 뭐 이런 건데요. 제도적 대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이렇게 경제학자 또 경영학자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 해법이 있다고 좀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언론에서 여론조사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네. 차기 대선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겠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게 네네.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네. 이 양 테마를 가지고서 국민을 설득했죠.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거짓말하고 또 사실은 이제 뒤로 후퇴한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네. 실은 우리 경제 발전 과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이제 삶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경제 민주화와 이제 복지국가 테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추진되어야 실제로 우리인의 삶이 개선되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의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소득 불평등 문제라든가 또는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는 불안의 증대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제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직접 담당했던 차원에서 보실 때 그리고 또 경영학자 또 경제학자 눈으로 보실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볼 때요. 지금 보면 박근혜 정부 2년 지나고 네. 이제 3년 차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뭐 일부 말씀은 해주셨지만. 예, 박근혜 정부 지난 2년 첫 번째로는 뭐 했는가 모르겠다 하는 게 이제 네. 첫 번째 감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나마도 만들어지려고 했던 이제 정부의 시스템적 구조 네. 이것이 해체된 2년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 시스템 구조가 해체된 2년이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세월호 네. 사고와 관련한 이제 정부의 대응 방식이라든가 네. 또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네. 것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단순한 무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시스템이 해체되는 그런 과정이라고밖에 이제 볼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은 뭐 그 동안에 있었던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 네. 국정원의 이제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또는 이 전반적인 경기의 하강 국면 속에서 네. 내오는 이제 경제 대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은 임기응변적인 그러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허황된 사항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지금도 가슴에 세월호 이렇게 배지를 달고 계신데요. 예. 그 벌써 지난해 4월이네요. 이제 예. 1년이 다가오는 예. 상황인데요. 작년에 그 팽목항을 취재하던 기자가 예. 정보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어떤 낯익은 뒷모습이 굉장히 낯익은 아저씨가 그 팽목항 그 바다를 그 진도 앞바다에 묵묵히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서 있어서 저분은 누군가 하고 가서 봤더니 김상곤 교육감이더라 라면서 이제 정보 보고를 올린 거예요. 그렇지만 뭘 여쭤도 말 한 말씀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보 보고가 이제 들어온 게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진도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무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날 참으로 저는 이제 가슴을 큰 방망이로 이제 얻어맞은 느낌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진도로 내려가서 이제 팽목항에 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팽목항에 가서 한 10하루 정도 있었고요. 계속.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대로 바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거기 희생자 가족들 또 유가족들에게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아무 말이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국가란 말인가? 그리고 이게 어른들이 할 짓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안타까움과 원통함과 이제 슬픔 그리고 이제 미안함, 죄송함이 이제 엇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월호 이제 곧 1년이 다가오는데요. 배 안에 아직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리고 세월호 조사특위 만들었지만 가동조차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허다윤 양 엄마가 기자회견하다가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화 어머니 내 자식이 저기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가장 불편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팽목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명이 아직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 책임에 대해서 정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염치 없고 그리고 무책임한 그리고 무능한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루머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다들 제외하고서 지금의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이제 정부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정부를 만들어낸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른들은 모두 다 이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 9명의 이제 실종자 가족들께서 기자회견한 거 보고서 다시 한번 이제 느꼈습니다만은 그분들께서 어떻게든 인양해서 바로 우리도 유가족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정말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9명이 실종된 지금 상황에서 인양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서 고민하면서 때로는 정부 여당에서 인양을 하지 말아야 된다. 비용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참으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아이들 그리고 세월호 엄마들을 볼 때마다 또 그분들의 이제 울부짖음을 들을 때마다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이제 봄에 또 많은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이제 곧 떠날 텐데요. 이 수학여행 보내도 되는 건가? 가다가 또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수학여행 안 보내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불신이 팽배해지고 안전에 대해서 모두 다 엄마들이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저 학원 많이 보냈고요. 공부 많이 시켜서 좋은 데 취직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정말 내 아이가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다 공감을 좀 하긴 하는데 뭔가 이제 정부가 그 미온적이니까 국민들은 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교육감님도 좀 비슷하신가요? 예. 저는 뭐 더 하죠. 저희는 교육감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엄청나게 이제 비통할 뿐만 아니라 죄스럽고 또 슬프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정부의 무능에 더해서 이제 기업의 전문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곁들여져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그 희생자나 이제 실종자 부모님들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만약에 당시에 혹은 지금 그 김상곤 교육감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하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현직이었다면 나라면 이렇게 했겠다. 당시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 이제 단원고 희생자 학생들 또는 이제 실종자 학생들 이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차원에서 할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교육감이 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다면은 보다 더 이제 우리 희생자 실종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모두가 안전하게 학업을 이수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데 지원하고 이제 보탬을 주도록 하는 게 이제 제가 할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요새 아이들 관련해서 참 아이들이 불쌍해요. 예. 그 학원 뭐 가방 메고 저희 때는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거 정도였는데 요새 아이들은 학원 가방도 매야 되고 밤 10시가 넘도록 공부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이제 중압감도 많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제 급식 문제가 크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요. 무상급식을 끊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급식 통지서가 가고 있고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그 오마이뉴스 지면에 그 통탄하시면서 기고문도 내시고 하셨는데요. 자, 우선 경남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왜 했을까요? 대권 때문이죠? 아마도 이제 그러리라고 추정은 하는데요. 뭐 그런 이제 추정을 하기 전에 실은 이제 우리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여러 가지 공약들을 했고 교육과 관련된 공약들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제 누리과정 보육 예산 보육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그것을 보육이 교육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게 이제 떠맡기는 이런 행태가 이제 벌어져서 사실은 교육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홍준표 지사가 이제 그동안에 국민적인 합의를 몇 번이나 거친 바 있는 무상급식을 이제 중단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래서 이제 윗물이 맑아야 이제 아랫물이 맑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순한 홍준표 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하는 이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실은 이제 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헌법 31조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학교까지 이제 실시해 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담되는 이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무상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 바로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이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이 무상급식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추진됐던 건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지출이 사실은 OECD 평균의 이제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OECD 평균으로 보면은 21.6%인데 우리나라는 1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OECD 34나라에서 복지 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실은 OECD 중에서 우리나라 GDP의 순위로 보면 34나라 중에서 한 11, 2위 정도 되거든요. OECD 국가 내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은 맹꼴찌 그리고 복지 혜택도 맹꼴찌 이것은 아니다. 부끄러워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고 땀 흘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 대우를 못 해주는 거거든요. 국가가 국민 대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 대우를 못 해주고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아닌 거죠. 국민들은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을 못 받는 거고 네. 기껏 일만 하고 국가에게 이제 세금만 뜯기고 거짓말만 듣고 네. 이런 형편이죠. 네. 이건 아니다. 우리도 국민들을 국민 대접하고 그래서 국격도 높이고 국민격도 높이고 네. 이러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국가가 있는 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제대로 대접을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죠. 네. 우리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게 교육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과거지향적인 판단들을 하고 또 얼버무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무상급식을 통해서 보편적인 교육복지 시대를 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또는 할 수 없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학부모나 학생들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 번이라도 소통해 봤으면은 네. 그런 판단이나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박종훈 교육감, 경남 교육감이 아주 분통 터뜨리시더라고요. 예, 당연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이렇게 비판을 하시던데요. 예. 뭐 직접 좀 소통을 해보셨나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소통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제가 먼저 이제 경험하고 네. 또 앞서서 이제 정책을 실시한 사람으로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들도 있을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2010년 지방선거로 저희는 다 끝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은. 네. 이미 그때 사회적 합의로 무상급식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의무급식이지 네. 무상급식도 아니다. 네. 무슨 공짜로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학교에 의무 교육을 받으니까 사실 이렇게 밥 먹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특히 네. 이제 학년이 어릴수록 초등학교 가면 1학년 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화장실 가는 훈련, 그다음에 학교 때 밥 먹는 훈련, 네. 뭐 흘리지 않고 옆에 네. 뭐 이런 배려하는 훈련 네.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인데 그렇죠. 애티튜드. 네, 그럼요. 이 태도 굉장히 영어도 잘하시네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교육을 네. 간과하는 게 아닌가. 학교 안에서 하는 건 모두 교육행위 아닙니까? 학교 안에서 네, 밥 그렇습니다. 먹는 거, 예, 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 놀러 가는 거, 예. 뭐 이런 것도 다 교육에 해당하는 건데 예. 이것을 어떻게 밥 먹는 것만 딱 빼고 예. 하겠냐. 저 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지사가 그 입장을 바꿀 뜻이 전혀 없대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홍준표 지사가 또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예, 뭐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다. 저 정말 황당했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중학교 때 사실은 고등학교 그건 때 다 아이들이 아주 밥 이제 먹으러 가거든요. 전근대적인 편협한 생각으로 이제 아직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제 물론 공부나 성적도 관리하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혁신교육의 흐름 또는 뭐 이 혁신교육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교육이 아니라 네. 세계적인 교육의 그렇습니다. 변화거든요. 따라서 이제 거기에서는 바로 성적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것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학교 교육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성장이 되려면 말씀대로 뭐 공부 그 자체도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아이의 인격이 어떻게 네. 형성될 것인가, 예. 아이의 또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 게 좋을 것인가, 또는 의무는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하고 네. 본인이 또 학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밥 먹는 것,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서구와 달리 네. 먹을거리 교육을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시키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의 먹을거리는 그 속에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 자신의 태도나 자세가 네. 다 깃들어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먹을거리 교육이 단순히 먹거리 그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런 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네. 그것을 함께 하는 게 바로 이제 교육이고 그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날 어느 언론조사나 언론조사할 때 가령 우리 아이들 교육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가장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인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바로 인성을 모두 다 안타까워하고 인성을 길러줄 것을 요구하죠. 네. 그러나 이제 현실은 우리 이제 입시 체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적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 개개인의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인성을 좀 잘 형성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바로 그 인성을 형성하는 게 학교 생활 전반을 민주화하고 학교 생활 전반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개개 사안별로 이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뒤따라야 되는 건데 네. 바로 이제 바로 급식이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인성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 아이들 보면요. 인사 잘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지나가도 거의 인사 안 하고 제가 이건 직접 겪은 일인데 그 학교 운동장에서 남자아이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로운 아줌마기 때문에 달려가서 야 너희들 싸우면 어떡해. 호루라기 불면서요? 예, 막 호루라기는 없었지만 싸움을 말렸어요. 그런데 저 아줌마 뭐야.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는 5학년이었고 한 아이는 2학년이었는데 두 아이가 싸우는데 아무도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엄마 그러더라고요. 왜 애들 싸우는데 끼어드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야지. 그러다 괜히 칼 맞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공공연하게. 그리고 학교 안에 학교 폭력이 너무 왕따 이런 거 너무 심각하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인성교육 그런 것이 밥이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이 그렇죠. 우주기 때문에 밥 한 그릇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좀 우리가 발전할 것인가 논의하게 해야 되는데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교의 학원화를 그렇죠.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제주 제주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주도의 그 검찰 총수가 길거리에서 뭐 그런 짓을 막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인성이 파괴된 한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정말 전부 다 묶어서 제도적으로 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진했던 경기도의 혁신학교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면들 종합적으로 함양하고 그리고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교육의 목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성이나 이제 감성 그리고 이제 지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회성까지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그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는 유치원 시절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유치원 쪽에 이제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사실 우리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 이루어진 인성이나 감성이 사실은 그 사람의 기본을 이룬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인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초등학교 시절에 함께 어울리고 같이 협력하고 협동하는 이런 버릇들이 들면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달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건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학자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연구 결과들도 이제 그렇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혁신교육이라는 게 바로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바로 감성적인 또는 인성적인 능력까지를 포괄해서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선진교육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교육의 과정이라고 보죠.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교육이 변화하려고 그러면 김상곤 교육감님 계속 교육감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 잘 하시죠. 뭐. 뭔가 이 혁신 더하기 연구소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
생각을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약 1시간 정도 교육감님과 함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앞으로 좀 활동 계획을 물론 이제 연구소는 연구소지만 그 밖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애청자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가 2009년부터 교육감을 하는 동안에 함께 해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런데 그 후의 과정에서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도 지켜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해서 그 점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지속적이고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원천은 바로 이제 국가의 총체적인 토대인 헌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든든히 이끌 굳건한 토대로 이제 역할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대는 국민적인 합의 속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이자 구심점, 국가의 이제 강령적인 기반, 법 위의 법, 우리가 발딛고자 하는 이제 강건한 토대가 바로 헌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헌법을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전직 교육감이니까 아이들이 헌법을 아는 나라를 상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평등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중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감 하는 동안에 이제 시민사회 교육 교과서도 이제 만들고 하면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를 근로 권리나 직업 선택의 권리로 이해하고 그런 면에서 또 개선하고자 하는 이제 대학생들이 있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인 가치를 토대로 국민의 합의가 굳건해지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을 실천하는 정치, 헌법을 구현하는 국민, 그리고 이제 헌법이 실현되어서 삶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교육자로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마무리는 정치인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실천하는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팟짱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